XSFM입니다. I, D, W, K. 저는 선회나 곡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에 대해 제 머릿속에 메모하듯 짚고 넘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재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내세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장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정치를 할 때는 대기업이 필요합니다. 마약을 소재로 한 정치를 하려면 마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면 정리될 탄핵심판의 남은 쟁점, 그리고 앞으로 밝혀내기 시작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 아저씨와 나누는 25년 2월 두 번째 화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저와 건조 에디터가 시사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매주 뵙다가 건조 에디터고요. 매주 뵙다가 몇 주 만에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시사 아저씨는 저보다 훨씬 어려운 군 생활을 훨씬 길게 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시사 아저씨의 군 생활에 공통된 경험은 훈련소밖에 없었을 겁니다. 훈련소 어디 가셨어요? 최고의 훈련소 같죠. 102? 아니죠. 네. 306? 네? 아니죠. 논산? 계백의 정신이 서려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논산 훈련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인원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은 곳이 거기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다니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곳입니다. 처음 들었던 말은 뭐였죠? 화장실 갈 인원 일어납니다. 기묘한 쓰임이네요. 그런 말을 들어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네. 모든 말은 인원입니다. 네. 모든 인원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군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이렇게까지 즐겨 쓴다는 게 묘한 한 주였습니다. 그죠. 저와 같죠, 배경이. 그렇잖아요. 네. 예. 없는 걸 있어 보이고 싶어 해서 그러나. 작년 여름만 해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컴플렉스 때문에 군인들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나? 이걸 아는 기자들에게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꿈에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변론기일에 있던 일들 때문에 온 국민이 알게 됐고 이제 이 즐거운 쇼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13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죠? 이제 다 왔습니다. 네. 7차 변론기일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변론기일에 들어가면서 국회 측의 대리인단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말을 듣고 신났을 겁니다. 그래? 더 화나게 해주지. 드디어 저 멘트가 나왔군 이러면서. 인내심의 한계가 오죠. 지금 얘기한 인원, 요원, 의원 이것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이라는 말을 이제 듣고 지금 뭐 얘기하셨듯이 군을 먼저 연상을 했지만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써요. 인원이라는 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도 은근히 물론 이제 일상생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집에서는 안 쓰죠. 인원이라는 말. 네. 집에서 점심 먹을 인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서브웨이 에그마요 추가할 인원 보고해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근데 회사 다니고 이러면은 뭐 쓸 수도 있는 그 업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런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뭐 경찰, 검찰 이런 데서 안 쓰겠습니까 인원? 우리 같은 게이머들은 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통적인 게임 RTS 용어 몇 기. 네. 유니트가. 네. 그러니까 뭐 안 하겠습니까? 집회에서 집회래. 이 검찰에서 집회 인원 몇 명이냐 이런 거. 네? 운동권도 집회 인원 뭐 얼마나 왔느냐 이런 거 쓸 텐데. 검찰에서도 집회 인원, 그다음에 체포조 인원, 그다음에 무슨 뭐 또 수사팀 인원, 수사팀 인원 배분. 예? 그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뭐 지검 인원 뭐 이런 거. 예? 네. 창원지검의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경찰에서 지원이 뭐 인원이 얼마나 오냐
이런 거 예? 음. 맨 쓸 거 아닙니까? 용의자를 이제 임시로 뭐 해야 되는데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맨 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팩트 체크를 당하죠. 그랬더니 또 바로 또 뭐라고 하느냐? 민간인에 대해서 안 쓴다는 말입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팩트 체크 당하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끓여줄 때 인원수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한다 이런 거. 네. 저는 보통 이제 이걸 못 알아듣는 분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지만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평생 욕을 해본 적이 없어 야 같은 말을 한 문장에 녹여낸 겁니다. 네. 윤석열이. 그래서 네.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끓여줄 때 인원수에 맞게 해야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던데 그랬더니 또 지시대명사로 쓴 적이 없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인원이란 말을 안 썼겠어? 인원이란 말을 썼겠지. 지시대명사로 쓴 적이 없단 얘기잖아. 근데 이쯤 되면 인내심의 한계가 오죠.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시대명사로 쓴 적이 없는지. 근데 그 피곤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인내심의 한계를 쉽게 느끼지 않도록 사람이 화가 나지 않으려면 저쪽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들은 이런 원리로 움직인다. 그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 중이 1박 2일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강호동이 그 얘기를 하다니.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잡으면 뭐하니?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이거든요. 네. 정신 좀 차려. 짤로 쉽게 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 측의 순진한 대리인은 오늘 아침에 이제 변론기 시작하자마자 정영식 대법관이 윤석열 측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진술 조서를. 그 얘기 전에 인원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그럴래요? 할게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인원 얘기를 근데 그렇게 길게 했는데 지난주까지 음. 인원 얘기를 그렇게 한참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인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하등 뭐 쌀데기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말을 한 게 인원이든 요원이든 무슨 뭐 의원이든 아니면 뭐 개라고 했든 아니면은 뭐 승균이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간에 그게 뭐든 간에 그 뒤에 이어진 말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어진 말들이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뭐라고 썼든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계속 이게 애초에 내가 얘기한 게 요원이라고 한 것인데 왜 이게 의원이라고 하더니 너는 왜 갑자기 여기 와서는 인원이라고 말을 바꿨지? 이 얘기를 물고 늘어진 것이고. 그래서 대리인단 측의 정청래 의원이 그 점을 짚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라는 그 양반도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는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봐라 이 김현태 씨가 얼굴을 드러내갖고 기자회견도 한 양반인데 네.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은 또 헌법재판소 여기 탄핵 심판에 와갖고는 또 국회의원 잡으란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하네. 진술이 흔들리네. 이럴 수가?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현태 씨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건 뭐냐면 150명이 되면 안 넘으면 된다고 안 된다. 라고 곽종근이 말했다. 네. 그 지시는 뭡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회방을 놔라. 라는 지시는 분명히 있은 거를 증언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뭐 해라 말하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국회법에 특전 부사관 150명이 넘어가면 의결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그 150명은 특전 부사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맥락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말하는 지시는 있었든지 없었든지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 삼은 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게 메모지가 애초에 당신이 막 흘려 써가지고 이 흘려 쓴 거를 갖다가 정서를 따로 했는데 그러면 원본은 없어졌네요. 원본이 없어졌으니까는 이 새로 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종이를.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의원은 근데 새로 쓴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체가 야당의 박선원 의원 글씨체랑 비슷하네요. 이게 박선원이 써줬나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그 홍장원 씨가 바로 이제 그 반박한 이제 그 문장이 굉장히 이제 좋은 반격기인 게 그러면 제가 이 명단을 꾸며냈나요? 이렇게 반격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방첩사에 이게 이 원본 명단은 어디서 왔느냐? 방첩사에서 온 명단이잖아요. 홍장원 씨는 대통령에게 윤석열에게 방첩사를 도와줘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고 그 지시를 받으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말을 들은 것이고 근데 윤석열은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좋아요. 그거는 논란에 괄호쳐야 되는 것이고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시를 받은 거고 그래서 명단 자체는 방첩사령관한테 들은 거예요. 요 명단 적다가 미친놈이구나 생각한 것이고 그럼 요게 이제 가짜 명단이면은 방첩사령관한부터 들은 이 명단은 홍장원만 들은 얘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방첩사령관 옆에 있던 애들이 이 명단 얘기를 또 똑같이 들은 애들이 있어요. 방첩사령관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 명단을 똑같이 또 막 경찰에 통보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 수명이 돼요. 그러면 요 명단을 홍장원 명단과 방첩사의 다른 사람들이 들은 명단을 비교를 해봤더니 명단 내용이 똑같다. 진술이 마치 일치한다. 예, 제갈량과 주유가 손바닥에 적은 글씨가 똑같이 화였다. 불화자였던 것과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았다. 네. 그러니까는 그럼 이거는 홍장원이 그 정서를 따로 시킨 메모의 버전이 누구 글씨든 간에 박선원의 글씨일 리도 없는 것이지만은 누구 글씨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애초에 없는 쟁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한 결과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이게 쌀데기가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얘기가 어디로 가느냐 두 군데로 가는데 정확히는 세 군데로 가는데 어딘가요? 첫째 국민의힘으로 가서 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를 졸속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런 쟁점을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막 급하게 그냥 어떻게든 탄핵을 빨리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하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네요. 아우. 요렇게 한쪽으로 가고 왜 필적 감정을 안 하냐 이러면서. 네,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문영배 씨는 그냥 이재명하고 독후감이나 쓰고 이재명하고 이제 댓글에 달고 이런 사람인데 그거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가 가고 두 번째 극우 유튜브로 가죠. 야 헌법재판소 이거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관돼서 우리 극우 기독교계가 또 들고 일어나고 동대구역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는 가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로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조선일보 일면 오늘 예술적인 일면이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요렇게 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이 헌정 체계를 흔들고 이런 난리를 친 결과가 오늘 그래서 이 먼 7차 변론기일에 국민의힘의 일부 이제 친윤 의원들이 기세등등하게 오늘 이걸 방청한다고 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얘기할 증거 능력 타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새로운 쟁점이랍시고 또 떠들고 그래서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렇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황당한 짓거리인데 이거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를 거들고 있고 내란 극우 동맹이 지금 형성이 됐다. 조선일보 일면 졸속 헌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면과 3면이 예술입니다. 네.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국회 측 대리인단을. 네. 위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시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회 대리인단 이외에도 우리의 청취자분들을 안심시켜드리는 의미에서도 이 결론은 이야기하고 가야겠습니다. 다수가 이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탄핵 심판만큼은. 그렇죠. 다른 변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도 패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조선일보 얘기를 하면 조선일보 1면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면에 뭐 트럼프 얘기 막 있고 한데 옆에 이제 졸속 헌재 4글자 딱 있어요. 네, 제목이. 완전 헤드라인은 트럼프입니다. 네. 네, 철강 25% 상호 관세, 끝없는 무역 전쟁 이렇게 써 있고 졸속 헌재라고 작게 써 있습니다. 끝에. 네. 졸속 헌재. 이게 뭐냐? 윤석열 측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갖고 나온 게 아니 내가 검찰에서 이제 이 피신 조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서를 내가 가서 인정을 안 했는데 도장도 안 찍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증거로 인정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게 어딨냐. 이거는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새로운 쟁점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새로운 쟁점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그 이전부터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다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새롭게 다 조사를 새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죠. 네, 새로 다 하자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됐고요. 검찰 수사 기록 다 우리는 증거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조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증거 능력 인정하면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제 또 이제 새롭게 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이거는 이제 형사재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증거들의 이 신빙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짧게 줄여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라고 오늘 변론기일이 시작하면서 영규식 재판관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제가 좀 약간 두서없이 약간 부연을 하면은 그럼 두서를 광고 듣는 동안 정리하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광고가 역시 있구나. 나는 예.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잘 모르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윤측이 따진 건 이거였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는데 그걸 당사자가 동의 안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증거로 써요 여기서. 근데 헌재는 검찰 조사 때 저기 변호사가 입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채택하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그 체포되자마자 공수처 조사할 때 윤석열이 보여줬던 태도를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수처 조사 때 계속 침묵만 하다가 막판에 사인 안 하죠. 사실 침묵만 한 것도 아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그렇죠. 자기 말만. 네, 이렇게 했어요. 이름 그랬는데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름 그랬는데 자 내가 그러니까는 계엄을 왜 선포했냐면은 이 계엄이라는 것은 이러면서 쭉 일장연설을 그렇죠. 그럼 이제 검사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검사 이게 듣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는 야당이 줄탄핵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원전 예산까지 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리고 대왕고래를 갖다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다 있는데 이러면서 뭐 이거 얘기를 하니까 다시 설된 것 같아요. 네. 쭉 얘기를 한참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 그러면은 혹시 주소 그냥 한참 한 다음에는 뭐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또 쭉 하고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끝나면은 요 조서를 확인하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조서에 동의하시면은 도장을 찍어주세요. 지장을 찍으시든지 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윤석열 본인이 한 말이 다 조서에 써 있거든요. 근데 도장을 안 찍습니다. 이 양반이. 안 찍어요. 난 안 한 거야. 난 말 안 한 것이다. 난 묵비권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다. 이건 종이 쪼가리 이런 거는 뭐 필요 없다. 그리고 전형 메뉴를 확인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죠. 야, 조서에 사인 안 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무효화하는가. 이름 말할 때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구나. 네. 예. 비번을 24자리로 거는 한동훈의 사례에 이어서 많은 범죄자들의 귀감이 되었는데 그때의 태도와 비슷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다가 헌재에 의해 막혔다는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할 거고요. 조금 일찍 찾아온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시사아저씨 코너의 끄트머리에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새노래 프로젝트의 콘서트를 저희가 찍었습니다. 그건 내일 이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노동친화적 인재양 성소 퍼펙트25,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개도 믿고 나도 믿는 케미하우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반찬 고민은 잠시 접어둬도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후기. 소개해드립니다. 이땡원님의 후기인데요. 제품 리뉴얼 이전부터 꾸준히 사용 중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빅그린을 만난 이후에 매우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좋은 제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읗. 제품 성능이야 두말할 거 없이 만족 중이라 이제 다른 샴푸는 거들떠도 안 본 지 몇 년째입니다. 고마워요. 꾸준히 구매만 하고 후기는 쓴 적이 없는데요. 샴푸가 떨어진 시점에 마침 연말 이벤트를 하셔서 구매를 했는데 어차피 빅그린밖에 안 써서 이벤트 없어도 사신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럴 땐 또 이벤트 때 쟁여놓으셔야죠. 샴푸통이 기존보다 날씬해지고 키가 커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후기 남깁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이거 은근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을걸요. 마트에서 파는 그 샴푸들을 통 모양 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가구에 맞아 네. 들어가는 것. 그리고 꼭 그 통이 크다고 하시더라도 요새는 특히 지루성 두피염 이런 거 있으시면 제품을 하나만 쓰지 않으시잖아요. 여러 개를 놓으려면은 또 좀 얇은 것들이 있는 게 좋죠. 예전과 확 수납성이.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요즘 그 욕실 수납장은 공간이 높아요. 네. 예, 그걸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카렌듈라와 안젤리카 두 제품 섞어서 사용 중인데 기존 샴푸통이 좀 뚱뚱해서 샤워기 밑 선반에 자리가 좁은지라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니까요. 이전에 환경을 생각해서 뚜껑 없이 별도로 파셨던 기억도 나고 종이 포장도 도입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품이 잘 팔리더라도 항상 여러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후기를 남깁니다. 좋아요. 정말 꾸준한 소비자만 할 수 있는 모두 사실입니다. 네, 아주 좋은 후기네요. 그리고 엑세스몰에서만 구매합니다. 아, 네. 이분 엑스라지 회원이겠네요. 다가오는 환절기 가렵고 민감한 두피와 탈모가 고민이시라면 2월 행사에서 만나보세요. 아, 이 겨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히터 바람을 많이 맞잖아요. 네. 두피가 건조하신 분들은 히터 바람이 진짜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100%입니다. 네, 그리고 건조하면 비듬이 잘 생기고 탈모가 악화되고. 네, 보습크림은 언제나 얼굴에만 바르니까요. 2월 행사에서 꼭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일부터 27일까지예요. 헤어케어와 바디케어 모두 45% 할인 중입니다. 빅그린은 언제나 액세스몰에서 사시는 게 맞지요. 주초의 시사시 코너입니다.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제가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서 시사시에게 물어보는 것. 이상민 장관은 무슨 입장일까? 여기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상민 장관이 변론 기일에 나와서 떠드는 것들을 기자들이 쳐가지고 내보내면 제목을 쓰는데 그 제목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내란으로 보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제목을 쓰나 봐요. 근데 이 말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 견해는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다만 본인의 형사재판, 이 사람도 본인이 형사재판, 모든 사람들이 형사재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탄핵 심판 나간 사람들은. 이 사람도 자기가 형사재판 때 할 것 같은 변론들을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단전단수를 지시 안 했대요. 정족수가 11명인데 6명만 불렀대요. 그러면 자기는 참여하지 않은 거니까 뭔가 불법적인 걸 한 것 같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왜 굳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거나 내란으로 보는 건 잘못된 프라임이라거나 두둔하는 말은 뭐하러 할까? 이건 그냥 겉포장 같다 정도로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변론기일 들어가기 전에도 이번 내란 과정 동안 언론인들에게 많이 잊혀졌던 김건희의 이름을 처음으로 가장 눈에 띄게 이름에 올렸던 것도 이상민 장관입니다. 와이프가 몰랐다라는 말을 굳이 합니다. 네, 알면 화낼 것이라는 그 윤석열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김건희라고 생각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김건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도 계엄 계획을 몰라서 윤석열은 알면 화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워딩이 이러니까 김건희라는 단어를 법정에서 입에 올렸다는 뜻 되겠습니다. 이상민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에 가서 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은
아까 이제 그렇다면 단전 단수를 지시 안 했다고 말을 하는 건 이상합니다. 조서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조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 얘기로 가면은. 알았어요. 그래요. 네,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이 아니고 어차피 비슷한 얘기인데, 조서의 이제 증거 능력을 이제 동의하지 않은 조서의 효력이 없게 공판 중심주의로 확실하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거를 막 비틀 수도 있는 것이고 왜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요. 검찰이 강압 수사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동의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바뀐 거는 중요한 것인데 이걸 바꿀 때 검찰 일반이 굉장히 이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반발을 했고 그때 당시 어쨌든 윤석열도 반발을 했죠. 범죄자들이 다 동의 사인 안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 윤석열이 그랬으나, 나는 필요할 때 사인을 안 하겠어.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나 어쨌든 간에 그건 관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형사재판의 결론에 따라서 피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가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징계재판인 거잖아요. 징계재판의 그렇죠. 결론에 따라서 기본권이 제한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징계재판이 탄핵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헌정수호잖아요. 헌정을 수호할 거냐의 목적이에요. 이 형사재판은 이 피의자에게 형벌을 집행할 것이냐가 목적이잖아요. 죄가 그렇죠. 분명하냐와 그렇죠. 헌법을 흔들었느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농도의 최소 요구치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형사재판에서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갖고 온 거와 그 다음에 이 검사가 수사해서 갖고 온 거를 대상으로 해서 피의자가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가 이제 형사재판의 이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탄핵 심판에서는 그 과정이 없고 탄핵 소추의 이유를 갖고 오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과정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주장대로 형사소송법을 다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 증거 능력을 다 없애버리면 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이 윤석열이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면은 탄핵 심판에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증거가 되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조사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에 그 조사 수단이 있습니까? 수단도 없어요. 애초에 수단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이 재판은 한도 끝도 없이 길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럼 탄핵 전용 검찰이나 탄핵 전용 공수처를 새로 데려오라는 소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측의 전략의 일환의 아주 쓸모있는 특효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무진장 늘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것은 헌정을 오히려 그게 유리나는 거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지나면은 헌법재판관 2명은 이제 임기가 다 해갖고 없어질 것이고. 제발 그때까지 끌자. 네, 마은혁 재판관은 이제 임명을 안 하고 들어눕는 그런 걸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오늘 이제 조선일보 얘기는 그게 아닌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런으로 가고 질 것 같으니까 그 얘기도 지금 껴놓으면 좋은 게 마은혁 대법관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법관이 들어왔으니까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서 많은 방송에서 설명을 해줬죠. 이 갱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관이 그동안 이 사건을 잘 몰랐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봅시다라는 건데 보통 민사에서는 이걸 하기 시작하면 꽤 오래 잡아먹을 수 있고 실제로 죽음의 문턱 앞 이건 이제 그냥 은유입니다. 에 갔었던 양승태가 이것으로 7개월 정도 재판을 더 끕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비게 만들면 헌법재판소 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6명이 되면은 그 전에 이진숙 탄핵 심판할 때는 6명이서도 심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진숙 끝났기 때문에 6명이서 심리를 못 합니다, 이제. 심리도 못 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마비돼요. 그러면은 이 임기가 끝난 2명을 그러면 새로 임명을 해야 될 텐데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2명은 대통령 몫의 이제 추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럼 아마 임명을 못 한다고 이제 나자빠질 거예요.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 마비고 헌정 유린이죠.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죠.
헌정 유린을 하자는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변론기일도 여러 번 빨리빨리 잡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 길어지면 안 되니까는 이 어떤 그 신문 길이도 제한하는 것이고 요렇게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다 편향된 지금 재판 진행이다라고 들어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마은영 얘기 왜 했냐면 오늘 조선일보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느냐. 졸속 헌재다 이렇게 쓴 다음에 신문 넘기면은 3면 가면은 이렇게 졸속으로 헌재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런 절차로 가면은 지금 헌법재판소 결론이 언제 날 거냐? 2말 3초에 난다. 이렇게 가면 2말 3초에 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문 보는 이 우파 여러분 2말 3초에 결론 납니다. 지금대로 가면은 그렇죠. 이 경고 사인을 내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최상목 여당하고 지금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까지 기류가 뭐였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을 선출을 했는데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1명을 빼고 지금 2명만 임명을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며 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헌재가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동안에는 결론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결론을 그렇게 내겠죠. 임명을 하라고 당장. 그러면 이번엔 최상목은 임명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왜냐하면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가 선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권한쟁의를 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국회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는 권한은 침해됐어. 그러니까는 임명해. 이렇게 결론 낼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지난주까지는 최상목이 아마도 그래도 임명을 안 할 것 같아. 지금 주변에 그래도 임명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을까. 너만 라고 믿어.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이 나온 이유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형님들이 상모가 임명 안 해도 돼. 너 지난번에 이 2명 임명할 때도 그때도 우리 말 안 들었지?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명이나 임명을 했지? 이번에 혼나는 거야. 그때도 혼났잖아요. 최상목이. 국무회의에서 혼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아주 혼난다. 이렇게 이번에도 혼날 까고 만약 임명하면 혼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상목 씨가 그런가?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여당의 의중과 다르게 간다는 건 무엇이냐?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면 내가 임명해야지 별 수 있느냐? 다만 뭐 시간은 조금 끌 수도 있는데 법제처에 무슨 뭐 유권에서 그 의뢰하고 뭐 이런 약간의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결론을 내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일보가 제목을 요런 기류를 전하면서 근데 제목을 여당하고 다르게 갈 수 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경고 사인이죠. 너네 말 안 들어? 뭐 이런 경고 사인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요 면 구성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기울어져 있고 최상목도 거기에 지금 끌려간다라는 거를 여당과 윤석열 쪽에 경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대응해야 돼. 이런 경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방청하러 가고 윤석열 측도 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고 있어. 목소리 높이는 것이고 아까 극우동맹이라고 그랬죠. 극우 유튜브도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어서 지금 난리다.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쭉 나와가지고 다 뭐라 그러냐. 아까 뭐 조혜진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편향적으로 이렇게 물론 기본 편향 베이스로 가지만 그렇게까지 뭐 헌법재판소 죽일 놈까지는 얘기 안 해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분이 지역구도 영남이고 하니까 지금 뭐라 그러느냐.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하면 직권남용 처벌받을 수 있다. 뭐 여기까지 나와요 이제. 그렇죠. 예? 당 전체가 이제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헌법재판소 흔들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권남용이 될 것 같으니까 저쪽이 직권남용이라고 해야죠 지금. 네. 집합 명령이 내려진 거. 그러니까 조혜진은 보통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 보통 안 원하는 사람인데, 네. 야 어딘가에서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세게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그 전반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조선일보가 썼듯이 결론이 이제 빨리 나올 것이고 이제는 패색이 짙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패색이 짙기 때문에 그걸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리는 작업. 네, 마지막 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이상민 같은 사람은 그 마지막 장에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 보면은 윤석열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또 하는 건 적당히 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항상 적당히 하니까 맨날 그 지경이죠. 근데 오늘도 이제 한 얘기들을 보면 이상민이 엄청나게 유능했으면 아마 경찰국으로부터 훨씬 더 시끄러운 뉴스가 지난 2년 사이에 더 많이 나오긴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검찰에 의한 경찰의 장악 작업에 진두지휘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빨리 됐으면은 마치 이명박 시절에 언론 연대 파업하듯이 뭔가 큰일이 더 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의 진술은 검찰에서 한 진술을 거의 그대로 이제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탄핵 심판에 나온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쪽에서 원하는 진술을 거기 나오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충돌하는 뭔가를 얘기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오늘 윤석열의 그 핵심 키포인트인 거죠. 오늘 윤석열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그러네요. 단전단수잖아요. 단전단수는 내가 지시받은 바 없고 나도 얘기한 적 없다. 요 얘기를 지금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럼 그건 이렇게 인수분해해야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네가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하지 마라고는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이상민만 좋은 일이고 나는 시킨 거가 되잖아 여전히. 난 덤탱이 쓸 거 아니야. 그럼 윤석열의 요구치는 뭐죠? 내가 단전단수를 언제 지시했어? 라고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상민은 지시하지 않았다. 그럼 아니 검찰은 지시했다며요. 나도 안 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그 원칙을 그러니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나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군인들 이 국무위원들 다 포함해서 앞으로 뭐 검찰이 더 들어올지 경찰이 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배를 탄 게 아닙니다. 각자 다른 배를 탔습니다. 적어도 어느 시점에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단계가 있잖아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하수행. 예. 이 모든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앞으로 심판정에 설 텐데 나는 부하수행 끊어주세요. 잖아요. 전 3번이요. 네. 네. 내가 뭐 중위예요. 뭐 중대장이에요. 우리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저까지 부하수행 끊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특전 중대는 대위나 중위가 중대장이고 대대는 대령이 맞습니다. 그게 김현태입니다. 707 대대장 대령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까지 부하수행으로 끊어주세요. 이 사람도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되게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란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지금. 곽종근도 팝니다.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종근 판 거예요. 곽종근을 또 지켜주고 싶은 걸까요? 707 대대장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곽종근하고 입을 맞췄어야죠. 곽종근은 최초에 뭐라고 말했죠? TV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뭘 150명이라고 시켜요. 김현태의 속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까지 부하수행으로 끊어주세요. 곽종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까지 부하수행으로 끊어주세요. 이상민도 그거 아닐까? 저까지 부하수행으로 끊어주세요. 12월 4일에서 12월 6일 사이에 내란이 있고 며칠 바로 뒤에 많은 메이저 언론들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경찰이 이 사람들 국수 보내서 국무위원들도 출석 요구했죠. 그때 혐의 없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때 혐의 선상에 올려놨던 경찰의 오피셜한 워딩이 부하수행 혐의였습니다. 이상민한테는 지금 그게 꿈과 같은 단어일 겁니다. 나 부하수행 끊으면 짱인데. 이 일관성을 국회 측 대리인단과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란에 참여한 매우 많은 사람들은 윗선 죽고 나 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진짜 들어보고 나니까 다들 각자의 배를 타고 있고 다들 입장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제일 유리한 거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섞어버리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시사일 씨가 설명해 주신 국민의힘과 극우유튜브와 조선일보에 네. 각기 우유가 나눠지듯이 이번엔 이거 드슈 하고 나눠주는 이거 먹고 힘내서 탄핵 반대하러 나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고 예 이상민은 정치적 감각으로 결국은 나는 사실 윤석열과 관계를 끊었다. 나 윤석열 손절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정도까지 저는 추론을 했습니다.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 이상 김건희를 좀 알아보세요. 라는 말을 야당도 듣고 경찰도 듣고 검찰도 듣는 자리에서 왜 말할까?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저는 이상민이 솔직하게 증언했을 수도 있다. 의외로. 네. 단전단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고 V제로는 몰랐습니다. 예. 근데 이상민이 진짜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김건희가 몰랐다라고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윤석열이 말했다. 윤석열이 말했다라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했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 지금 계엄을 왜 선포했냐라고 부정선거 때문에 한 거냐?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줄타력 때문에 한 거냐? 맞다고 하잖아요. 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한 거니? 맞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다고 하면 2차 질문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다 맞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때문에 한 거니? 말 안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민은 윤석열을 손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네. 김건희 때문에 한 거니?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누구라도 그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여기 애초에 모인 6명의 국무위원들도 대뜸 그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시켰나? 또 시켰나? 그 생각부터 대번에 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확인된 얘기죠.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잠깐 나와봐 했던 국무의원은 6명에 지나지 않았다. 네. 네. 내가 이상민은 김용현한테 전화 받았고 심지어 네. 윤석열이 아니라. 그래서 급거 이제 귀경한 거잖아요. 이상민 지방에 있다가. 그러니까는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김건희가 시켰나? 그 윤석열도 알겠죠.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김건희가 시켰는 줄 알걸. 그리고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선포하는 줄 알 거야. 그리고 그게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심리상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 얘들아 절대 내가 지금 계엄 선포하는데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얘들아 오해하지 마 계엄을 선포할 건데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지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일단 그거부터 분명히 할게. 자, 야당이 독재를 하해서 그런 거거든. 이게 웃기잖아요. 네, 이게 웃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죠. 자, 뭐 의심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자, 내가 또 김건희가 시켜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틀렸어. 네, 이거는 마누라도 몰라. 마누라도 몰라. 괄호가 쳐져 있는 거죠. 김건희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는 괄호가 여기까지도 괄호는 쳐져 있고. 그죠. 자, 김건희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와이프도 모르는 거야. 내가 선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 생각에는 집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너 6명이 다 할 얘기는 우리 네. 와이프도 모르는 얘기다.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는 심리는 진짜 모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선포하는 진위를 감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 얘기를 선제적으로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래서 왜 그 어색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습할 때는 좀 어색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6명의 국무위원 장관들에게 전화를 할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와이프도 몰라를 연습하다가 이게 잘못 나온 말이 아닌가. 굳이 왜 계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관한테 전화해서 야 너네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고 와 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상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있어서 검찰 가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있는 거죠. 네, 물론 다양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남는 하나는 저는 그거라는 겁니다. 이상민은 김건희를 다시 물 위에 띄우는 역할을 안 한 건 아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입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한잔하고 싶다 거하게. 근데 온 집안이 너무 적막해. 너무 늦었어. 애들 잠 깨우면 안 되고 야밤에 또 먹고 자빠졌다고 한 소리 들을 게 뻔해. 배달 음식? 아니야 안돼. 라면이라도 끓일까? 아니야 귀찮아. 이거면 충분한데? 그 어떤 안주보다 오늘의 힘.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 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가 액세스몰에 있어요. 네, 이런 제품도 있어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완벽한 방수, 발톱으로 아무리 긁어도 끄떡이 없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 가소제, 7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을 통과한 아주 믿을만한, 그래서 저희가 광고 문구를 개도 믿고 나도 믿는이라고 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애견 매트입니다. 디자인도 되게 다양해요. 또 요새 애견 매트 사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신경 쓰시죠. 그 뽀로로 모양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뽀로로 아니라 티니핑 러그. 15년 지금 대학생들이 아기 때 보던 겁니다. 네, 폴더형, 러그형의 다양한 선택지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요새 늙었다는 거를 체감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뽀로로니 뭐 티니핑이니 다 나는 뭐 모르는 얘기인데. 뽀로로를 알아도 늙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알아도 늙은 거다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 타요 버스 이런 얘기하면 뭐 타요도 이제 좀 그러니까요. 그게 한때 모든 이 지입차주들께서 눈가리를 붙이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 떨어져 나가서 되게 무섭죠. 요즘은. 그러니까 난 이런 것도 다 남아서. 이런 것도 다 최신 유행 같은데 이제는 다 이제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게임 얘기를 해도 내가 무슨 게임 얘기를 하면 다 그게 고전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얼마 옛날 게임 하길래? 예? 나 영웅전설 3 이런 거 얘기하면은 물론 고전 게임이죠. 그죠. 네. 범사에 인정되는 고전이군요. 물론 제가 최신 게임도 한단 말이에요.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최신 게임 하세요? 근데 이제 최신 게임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약간 그건 뭐야 이러는데. 최신 이렇게 되나요? 예, 아니 킹덤 컴 딜리버런스 2를 이제 좀 했는데 그 최신 게임 맞잖아요. 근데 시큰둥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나 인디아나 존스 그것도 좀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나온 거? 예, 그것도 최신 게임인데. 최신 게임 중에 아저씨 아니면 안 하는 게임이 좀 체코. 예, 언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같은 거. 네. 예. 체코의 중소 게임사가 개발한 역할 수행 게임. 2018년. 2018년이면 요즘 게임을 아니 그건 1편이고 2편 했다니까 2편. 그래 딜리버런스 말고 2? 예. 네, 2 했다니까요. 1편은 옛날에 1편도 옛날에 했고. 알았어요. 예. 나 얘기하면 다 시큰둥해하고. 지하철에서 광고 많이 본 것 같네요. 뭘요? 킹덤컴 딜리버런스. 그래요? 지하철 광고도 하나? 네. 우리 저 문학 시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파케 문학관의 주제 중에 하나죠. 게임은 중년의 미디어. 그래요.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러면은 신세대들이 하는 게임은 뭐냐? 그러니까 게임들이 다 이제 게임 세계도 다 파편화되고 분절화돼가지고 게이머들끼리도 잘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올라운더가 없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게임을 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임들도 다 영역이 다른 것 같고 기껏해야 모르겠어요. 나는 닌텐도 스위치도 있잖아요. 네. 닌텐도 스위치에서 하는 게임과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하는 게임과 스팀에서 하는 게임 다 각각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러면 너무 이 격차가 크다. 네. 그런 와중에 게임 회사들은 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하고 또 이 중년 게이머들에만 의존해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중년 게이머들이 이제 노년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스타일에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약간 또 유치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수요에 맞추느라고 변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하면 또 이 뭐가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시끄럽고 등등등. 이 이야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결론이 슬퍼진다 이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배변 패드입니까? 그게 뭐예요? 애견 패드. 애견 패드.
배변을 해도 뭐 깔끔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쵸. 아, 애견 패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애견 패드 광고를 들으면서 네. 이런 생각이 났다. 진짜요? 네. 뭔 얘기를 해도 슬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곳으로 시사회 씨가 유명하긴 한데.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지금. 00년대 중반에 움베르토 에코 선생이 그때가 이제 그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처음 집권했을 때였어요. 이탈리아에. 현실을 개탄하는 그 칼럼집 같은 거 자주 내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썼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사회 씨의 한탄을 들으면서. 미디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그 세상이 파편화되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 우울하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미디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울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미디어에 자기들 딴에 마음대로 막 모여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막 떠들 것이다. 어찌 보면 그 유튜브가 사람들을 알고리즘으로 가두기 한 10년, 15년 전에 이걸 예측하신 거예요. 근데 신문을 누가 이거 읽고 저거 안 읽고 TV를 누가 이거 보고 저거 안 보고 이것만 보더라도 심지어 영화 이런 것들을 음악 가지고도 미디어를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계층에 따라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다 다양하게 분화돼가지고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기업을 대변하는 그 기업 자체에 정부를 집어넣어놨더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차기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야기를 제가 가끔 떠올리거든요. 예측할 수 있었나 봐. 이런 세상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무언가 오해한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직권을 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부작용까지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세상을 20년 전에도 알 수 있긴 있었나 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시사 씨가 그래서 우울할 거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딴소리 해봤습니다. 저도. 아니 그거 유튜브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다 증거가 있대요. 모든 증거가 있대요. 부정선거도 증거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편향됐다는 증거도 있고. 근데 그 증거는 다 반론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근본적으로 반론이 불가능한 종류의 것을 지금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나. 한 정보원에 따르면. 네, 그 순환 논증이거나. 스카이데일리. 네. 네, 순환 논증이거나 근본적으로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을 갖고 와서 증거가 있고 우리가 맞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빼박 진리인데 좌파들이 왜곡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세상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입장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첫날에 끄트머리 시간에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버트랜드 러셀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왜 책이 그리스도인이 제목이 아닌가. 정확히 그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강의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글판으로 보면 강의를 듣는 듯한 맛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100년 전, 150년 전 사람이 이 정도의 통찰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사람들도 종교의 맹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겠구나 싶은 많은 것들을 짚거든요.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는 훌륭한 지도자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말대로 성서가 써졌다면 그는 너무 성격이 안 좋다. 왜 말씀을 거역하는 자더러 자꾸 지옥을 간다고 하며. 예수님 인성 논란. 네. 모든 이가 사랑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옥은 왜 설정했으며. 그러니까 지옥 그 자체가 누군가의 미움에 의한 결과가 현신된 것인데 체화된 것인데 자꾸 지옥에 가라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리고 그것이 중세의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었겠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사단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때렸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 잘 때리고 욕 잘하시고. 네. 예수님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인터넷에 그 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깽단 두목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게릴라 지도자. 네, 그렇게 보면 사실 래퍼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소리야.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한국의 극우 개신교 혹은 보수 개신교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가짜 뉴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가짜 뉴스에 약한 사람들로 평생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일군을 설득할 때는
이런 가짜 뉴스가 되게 좋지 않겠는가. 따라서 결국 극우 개신교가 마지막 정치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일군의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극우 집회가 대형화된 핵심 고리 중 하나가 이제는 교회다.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가치의 이제 연쇄를 불러일으키는 고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게임과 덕질을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로 쭉 연결시키는 고리들. 근데 교회를 이 고리로 끌어들인 게 사실 차별금지법 이슈라고 보거든요, 저는. 차별금지법 이슈를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성경에 반하는 어떠한 큰일이 벌어진다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야 이게 된다 싶어가지고 이게 어떤 조직화와 교세 확장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조직화를 하고 불리면서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이제 반대의 대상을 조직하는 사슬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해야겠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누구 어떤 녀석들이 주장하느냐? 페미니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까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럼 무엇이냐? 민주당이라는 것은 친중 친북이고 그리고 권위주의 전체주의고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래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거쳐서 문재인 이재명 거쳐서 페미니즘 거쳐서 중국 북한부터 시작한 얘기가 차별금지법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반대해야 될 대상이 크게 돼가지고 결국 이재명 문재인이 뿔 달린 악마가 되는 이런 대상이 돼가지고 조직이 쭉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막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이런 게 엄청 크게 그렇죠. 있고 퀴어 퍼레이드 가면은 꼭 반대편에 이제 북치는 분들이 계신 게 부채춤 추시고 네, 한 2014년 뭐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예언 하나 할 수 있어요. 올해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는 네. 주최 측에서 부채춤을 아주 거대하게 준비하실 그럼요. 네. 아주 거대하게 준비하실 것 같아요. 세계 최대의 부채가 나온다. 네. 부채 플래시몹이죠. 네. 그 세계 최대의 비빔밥 하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부채가 나온다. 네, 만 개의 레인보우 부채를 동원한 부채춤이 나오지 않겠는가.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한 게. 그 얘기하면 또 뭐 한참 걸리니까 뭐. 네, 오늘은 저 변론기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대법가 그 저 헌법재판소도 생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불편해요. 예, 그게 이제 그 생방 도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딜레이 생방 같은 걸 해요. 중간에 뭐 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공격적인 언사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컷하고 내보내려고 뭐 그 정도의 예의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문자로 확인하느라 좀 늦긴 늦는데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날 국무회의를 했다고 윤석열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간담회고요 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간담회냐 라면서 또 화를 냈습니다. 윤석열이 화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은 또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윤석열 걱정을 한번 더 할게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정말요? 네. 형사에서 이러면 자, 아무 거짓말 안 보태고 형사에서 자꾸 이러면 사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제가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고 178회 퇴진 탄핵 요구를 하고 전에 로텐더홀에 갔을 때 제가 갔더니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악수를 전부 거부했고 빨리 사퇴하세요라고 하고 저를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래서 계엄했다는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건 형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탄핵 심판에도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이유가 안 되는 걸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사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대로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브와 조선일보 보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처음과 다르게 이제 극우의 폭력적인 폭동이 일어나도 이걸 용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결론을 냈어요. 오늘 권성동 씨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거에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그런데 왜 그러한 조치에 이르게 됐는지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면서 저 스토리를 읊는 겁니다. 네. 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막 던지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럼 이게 사과를 하고 계엄이 잘못됐다고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할 만해서 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만하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왔다, 지금 수준이. 그 얘기를 다 정당화시키는 게 저런 행태이다. 지난 시간 시사 아저씨 문답에서의 이야기 엑기스 하나 다시 한번 정리.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난처하다. 최선을 다해 극우적인 신용을 하고 있고 엎드리고 절하고 전광훈과 부비부비하고 세계로 그러니까 여의도파 광화문파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스카이데일리도 감싸려고 하고 폭도들의 단체 채팅방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면서 당에 돈을 들여가지고 플래카드도 전국에 걸고 있고 극우를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윤석열을 온몸을 다해 막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극우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척하고 있다는 걸 안다. 라고 스카이데일리가 쓴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믿어줄래? 라고 하면 점점 더 세게 하고 점점 더 심하게 하다가 하드코어가 되다 말고 포르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르노를 해도 안 믿어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할복밖에 없지 않나요? 계속 욕하고, 예? 극우에서. 막, 그거, 자유통일당 이런 데서 이제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봤는데 국민의힘 배신자라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그거 있었죠. 국민의힘 배신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야 된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자유통일당의 플래카드는 이재명 셰시인데.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거 말고 작게 거는 것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한테서 얻은 표를 가지고 갈 생각을 이미 끝냈고 그건 처음에 윤상현 같은 브릴리언트 마인드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런 가짜뉴스를 믿을 정도의 사람들이 윤석열이 탄핵이 됐는데 설마 윤석열을 버리겠지.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면 재미있는 파티가 열리니까 그땐 또 새로운 비트의 춤을 춰주겠지. 왜? 지난번에 다르게 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해봤더니 그때 안 따라와. 그럼 이번에는 야 우리 안 건널게 하면서 같이 건너보자 라는 다른 대안을 써봤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안 따라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폭력혁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막 한 방향으로 뛰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못하죠. 그러면 연골 나갑니다. 늙어서 그렇게 하면 고관절 바로 윽 하고 네. 그래서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가던 대로 이번 대선은 가던 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대선 때 이제 윤석열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던 얘기들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게 있었어요. 민영화하면 민주당이 막아주겠지. 지금 국민의힘이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폭력을 부추기고 폭도들이여 일어나라도 해주고 거기에 아멘도 붙여주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경찰이 막아주겠지. 우리가 이 탄핵이 말이 안 된다고 미친 듯이 주장을 하고 가짜 눈물까지 흘리지만 설마 헌재가 탄핵해주겠지. 탄핵하고 대선은 뭘로 치르느냐? 이 주장을 윤석열은 억울하게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해서 윤석열을 해방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기조로 여전히 주장을 하면서 대선을 치르는 거 외에는 지금 이 스탠스에서 앞으로의 뭘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벡터값에 수정을 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방향 전환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연골 나갑니다. 네, 그럼 영원히 구애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낮은 확률입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많은 재판 중에 어떤 하나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대선 전에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몸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재명의 지명을 사실상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조 얘기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쪽 얘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손잡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버렸어요. 결국 2차전인 거네요. 네. 그래서 내일 예고. 결국 팀 영태균, 대선 주자 오세훈, 이준석, 또 누구야? 홍준표. 또 윤석열을 구하겠다는 말을 한 달 내로 한 번쯤 할 겁니다. 내일 예고했습니다. 홍준표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처음으로 내일 이 시간에는 대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